안녕하세요. 10번째 언니가 보고 있다입니다. 전 한겨레 신문 이유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하죠. 늘 저와 같이 하는 짝꿍 김남일 기자 오셨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짝꿍이란 말에. 언니가 보고 있다 법이 없어서 언니가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언니가 보고 있다 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는 새누리당 김남일입니다. 새누리당 김남일. 자기 정체성을 막 드러내고 새누리당 출입하는 김남일 기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정치팀은 아니고요. 지금 사회부에서 좀 이따 강력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사회부에서 법조 출입하고 있는 정환봉 기자 오셨습니다. 그 정환봉 기자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취재로 한국 기자상 수상에 빛나는 한국 기자상. 국정원 전문 기자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봉 기자라고 합니다. 뭘 담당하고 반갑습니다. 있다고? 귀여움이요. 귀여움. 네, 그리고 또 우리 야당 출입하는 그리고 정말 모시기 힘든 그러나 오늘 결단을 내려오신 이세영 기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2회 때 출연하고 상당히 잘 나왔죠. 예. 비싼 몸인데 몸소 여기까지. 분위기 오늘 너무 길다.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좀 굵직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는 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거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대표발 야권 통합입니다. 일단 테러 방지법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9일 동안 190여 시간 내내 그 야당의 테러 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은 정보를 얻으셨겠지만 어제 본회의 2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니 여전히 여야 토론이 진행되며 말이 엇갈렸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어디 있는 걸까요? 여당의 말은 얼마나 맞는 것이고 야당의 말은 얼마나 틀린 것일까요? 관련 기사를 열심히 쓰셨던 김남일 기자 그리고 정환봉 기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역할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좀 답을 해주고 무엇은 틀리고 무엇은 맞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당은 이 테러 방지법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테러 위험 인물이란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여기 이 테러 위험 인물이란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법의 포괄적인 그런 그 규정을 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테러 위험 인물은 테러단체 조직원에 속했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정의가 좀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통신 감청 등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 여부가 있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일단 테러 위험 인물 했을 때 이 테러에 대한 이제 어떤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앞에 있잖아요. 그죠? 2조에 보면 테러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항공기, 그렇죠. 뭐 전기 시설, 핵발전소. 선박. 사실은 이 테러가 이제 그쪽에 이제 기울이 되면서 사실은 범위가 한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가능성은 적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다른 뭐 이 테러 방지법 비판적인 법조인들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반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테러에 대한 유형이 쭉 정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테러에 대한 그 테러 방지법 2조에 있는 그 테러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정의들, 대상들, 항목들이 그 공중 협박 자금 조달금지법이라고 또 기존에 있거든요. 그게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법인데 그때 애초에 그 법 이름이 제 기억으로도 무슨 테러 뭐 자금 조달 뭐 이런 식의 것들이었어요. 그게 뭐 대량 상상 공중 협박 자금 조달. 예, 근데 애초에 그게 테러에 관련된 명칭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게 테러라는 게 워낙 정의하기가 개념이 복잡하고 넓고 어렵다. 뭔가 정형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테러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갖다 좀 넓게 보는 좀 경향이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 공중 협박 자금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대신에 법령 안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가져온 그 테러의 대상들 테러 방지법에 그게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복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국정원이 이제 그 권한을 갖게 된 국정원이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뭔가 저 활동을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면은 문제가 없겠죠. 저는 여기까지. 통신감청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허가를 해주는 비율이 거의 90%에서 100% 사이거든요. 사실 이제 기각률이 0%다라고 거의 주장하는 뭐 거죠. 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10% 이내가 기각률이 뭐 허가를 안 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내용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나라가 막 망할 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용들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내면은 사실상 그거를 뭐 테러 위험이 있다는데 뭐 이걸 허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경우 허가가 나온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뭐 대공수사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 이걸 갖다 국정원이 수사할 때도 당연히 이제 영장을 지금 넣잖아요, 그죠? 이 뭐 하나 명확하게 하자면은 휴대전화 감청은 지금 법으로 국정원이 할 수 있어요. 대공수사나 방첩 이런 쪽으로. 다만 테러와 관련된 것만 그동안 뭐 법으로 규정된 게 없어서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됐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주장은 지금 감청 장비가 없고 통신사에도 감청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고 자신들도 뭐 자체적으로 개발한 감청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게 국정원의 주장인데 이제 그 방금 정한봉 우리 저 국정원 전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 끼워넣기 감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간첩 의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뭐 그러진 않겠지만 한 100명 정도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그렇게 영장을 같이 청구를 하는 할 거죠. 때 이제 그 중에 한두 명 만약에 좀 딴 거로 넣었을 때 그걸 과연 판사가 그게 무슨 걸러낼 판사 수 할아버지 있느냐. 뭐 대법관이어도 대법원장이어도 그 걸러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큰 틀에서 아 정말 위험한 부분이고 더 소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더 나가면은 이게 수사에 뭐 방해가 되거나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사실은 그런 류의 수사들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보다 굉장히 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소명의 정도를 덜하게 보고 영장을 내준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정원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이용해온 그 사례들이 많았고 이 지금 반대하는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쪽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걸 갖다 좀 말씀하시는 거죠. 감청영장이 제가 알기로 하나당 평균 15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넣기 때문에 뭐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뭐 하고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워서 15명 중에서 7명은 여기 뭐, 해당하지만 8명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 정말 상관없는 실제로 그 국정원이 살펴보고 싶었던 또 다른 인물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그들끼리 위험 뭐 인물이라는 연관은 거죠.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옆에 있는 가령 이제 나쁜 건 이제 남일 선배인데 이제 저를까지 같이 껴가지고 같이 보거나 그 뭐 왜 이런 하필 비유가 네, 테러 위험 인물로 지금 김남희 기자님이. 네, 저는 이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테러 위험 인물을 이제 의심할 때 이 테러의 정의 중에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거나 제작된 그런 위력을 가진 생화학 폭발성 소위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이럴 때 지금 뭐 시위에서 그런 거 많이 테러 맞네, 사라졌지만 테러 맞아 그 정도. 네, 뭐 화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소지하는 거 있죠. 이분도 아직도 테러 화염병을 위험이라고 던지려고 그래 하나요? 지금. 아니 근데 사실 이거 적용하려면 예전에 그 민중총궐기도 갑자기 막 경찰이 소요죄 적용하겠다라고 막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과잉 해석을 하면은 뭐 진짜 뭐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잖아요. 이런 그쵸. 감청영장 같은데 네. 이런 이유 화염병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 네. 사람을 감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잘 언론에 공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뭐 부분들은. 영장은 기본적으로 아예 그렇죠. 공개가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 해당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에는 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통신감청의 경우에 그 야당은 무차별적 스마트폰 감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 감청하고 일반 전화 감청이었을 때랑은 또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영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기계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감청이라고 하는 게 단지 뭐 통화 녹음만을 한다든가 이런 걸 더 수준을 떠나서 모든 정보들을 다 살필 수 있다. 이런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런 패기 깜청 이런 거는 또 우리 정한봉 기자님이 또 전문가시죠. 잘은 모르고요. 어쨌든 잘- 새누리당은 네. 이건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감청도 되게 엄격한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정원 그 해킹 프로그램 사용 막 네, 불거졌을 RCS. 때 네. 그때는 뭐 이거는 뭐 감청이 아니고 해킹이기 때문에 뭐 이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수사가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일단 검찰이 그냥 깔아뭉개고 있죠. 지금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국정원에서도 별로 협조도 그러니까 안 원래 되고.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이른바 감청 장비나 그런 식의 설비를 도입하게 되면 6개월인가 1년에 한 2번 정도씩 보고하게 돼 있어요. 나 이런 거 도입했다고. 근데 이제 RCS 해킹 사건 터졌을 때 이제 다 뭐 관련된 자료들이 쏟아졌잖아요. 하나도 근데 이제 자료가 없었던 거죠. 왜 감청 장비 니들 도입해 놓고서 안 했냐 그랬더니 방금 정한봉 기자 말처럼 이거 감청 장비가 아니라 해킹 장비라서 안 소프트웨어다, 했어. 또. 네, 그랬고 소프트웨어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법이 이제 국정원이 아까 해도 휴대전화 감청이든 뭐든 할 수 있지만 내국인일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외국인일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장보다는 좀 덜한 정도의 판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제 뭐 내국인이 아니니까 뭐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덜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대통령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때 분명히 외국인에 대한 뭔가 여러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대통령 승인 한 건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또 주장하는 게 이거는 감청이 아니라 해킹이었기 해킹이다. 때문에 대통령 승인도 안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국정원이 무언가 지금 장비가 애매한 기술적인 진보와 과거의 법령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진보와 어떤 도구의 발달 이런 것들을 갖다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면은 그게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판단, 국정원 자기 판단과 자기 믿음, 자기 신뢰 그리고 이거로만 오로지 해서 국가와 정권은 빼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네. 활동하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게 되거든요. 나 새누리당 입장에 이러시면 안 이러지? 되거든요. 이해반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이런 주장도 했어요. RCS 해킹 사건 터졌을 때 엄청난 그 위험성과 뭐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야당이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해킹됐다라고 나타난 국민이 있느냐, 내가 피해자라고 한 국민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포를 과잉 조작하는 거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떨까요? 혹시 해킹을 하거나 감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너희들이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모두 국정원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주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갑자기 5천만 명을 다 막 해킹해가지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건 이제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니까. 근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예, 뭐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가령 이제 이 사람이 전화기를 해킹을 했는데 아니 뭐 했는데 이제 이 사람과 통화한 사람 내역을 또 찾아가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불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걸려들 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해킹 때도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자기들도 정확하게 모른대요 누구를 했는지.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이거를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통화 상대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대포폰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 명의가 아니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해외에 있는 통신 기록을 자기가 명의적으로 알 수 없으면은 이 사람 했다가 이 사람한테 전화 온 누군가한테 넘어갔는데 이 사람 또 대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알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알지만 두 번째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게 계속 타고 본인이 갈 수 있기 해킹당하다고 때문에 모르지 않나요? 본인 당연히 모르죠. 본인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국정원도 당했다라고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피해를 당했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건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고 그죠? 그거 알면은 국정원도 모를 수도 너무 있는 거죠. 수준 떨어지잖아. 원래 근데 그동안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이나 이런 데 있을 때 보면은 뭐 어디 남해 호텔 인도네시아 뭐 애들 털다가 그렇죠, 들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들켜줬어. 애들이 네.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져 갖고. 근데 그거 너무 수준 떨어지고 없어 보이니까. 근데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좀 이해를 구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5천만 명을 다 할 수 있고 국민이 노예고 이건 사실은 어쨌든 그거에 대한 반대 논리로서의 강한 어떤 구호성은 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여력도 안 그럴 돼- 이유도 된다. 없어요. 사실은 딱 필요한 정말 주타방이라고 있죠. 주요 타격방을 하나 잡아서 그쪽만 몇 명은 딱 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어떤 법안 반대를 위해서는 그런 구호가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법이라는 게 만약에 국정원이 그럴 거면 법이 왜 필요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이 법을 가지고 뭘 굳이 나중에 이걸 빌미 삼아서 뭐 노예 법원에서 이럴
필요도 없고 안 들키고 하면 되거든요, 걔들이. 자꾸 들켜가지고 요즘에 요즘에 자꾸 들켜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하는 네. 방법을 찾아보자. 들켜도 피해보자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까에도 그 기술의 발달 얘기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지금 테러방지법 부칙으로 끼어 들어간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통신비밀보호법이 옛날에 어쨌든 지금보다는 기술이 떨어지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로 감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기관이 그냥 치고 들어갔다. 이거 자체는 뭐냐면은 한 60년대 만들어진 유선전화나 전보 시절의 법에 갑자기 스마트폰 해킹도 가능하고 온갖 게 가능한 기술적인 가능한 이런 애들이 그냥 자기 이름 하나 쓱 끼어든 거거든요. 위장 전입한 거거든요. 사실상 보면은. 그러면 뭐냐면은 그 법은 당시 만들어질 때 그런 기술적인 진보에 대한 감청을 전혀 예비하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고. 근데 그 법을 갖다 그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 위험성들 그 법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심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갑자기 한 삼성그룹이 우리 동네에 세탁소에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비유가 가능할 정도로 이 법은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게 지금 깜놀하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어? 지금 통신비밀법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정보를 이야기해보자면요. 그 금융정보는 영장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지만 또 분석원은 자체 정보분석심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다.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으로는 그런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무차별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 심의가 까다롭게 된다. 심의는 별로 안 까다롭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요구서만 보내면 되거든요. 이제 요구서만 네. 보내면 되고 요구서에 뭐 사용 이 필요한 목적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적어가지고 보내는데 이제 심의위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구서만 딱 보내온 요구서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되게 뭐 위험하다라고 이게 당장 필요하다 급속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러면 네. 된다 안 된다만 가부를 결정하는 예, 거예요. 가부 정도만 결정을 하고 심의만 하는 거지. 부를 이게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나요? 부 비율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이게 뭐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가령 테러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면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법안 통과도 이제 새누리당 쪽이나 뭐 정부가 계속 협박을 했던 게 그러다 테러 나면 어쩔 거냐. 그러다 테러 날 거면 어쩔 거냐인데 뭐 나중에 내가 정말 이거를 부를 결정해 가지고 테러가 나면 어떡하겠냐라는 생각은 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도 그렇고 이 심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당연히 같이 가지게 될 생각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를 결정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협약 맺은 것 중에 테러 자금 유통 조달과 관련해서 외국 기관이 뭐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 거래 같은 것들. 근데 이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정원 주장은 그러니까 외국 정보기관 CIA나 이런 애들은 볼 수 있는 정보를 왜 우리가 못 보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그와 관련된 것들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이런 쪽에서는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당 쪽에서 계속 말하는 거는 기존에 지금 대테러 훈령이 있고 지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각 국가기관들이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맡아왔고 30년 넘게 그 기능 안에서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하다. 사실 보면은 그 부분도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테러 자금에 관한 어떤 일정한 흐름은 지금 우리 FIU 국정원이 기여히 받겠다고 하는 거기 안에서 했을 때 다른 기관들도 그 관련된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근데 기존의 법은 터진 다음에는 얘를 잡을 수 있지만 얘를 예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얘를 잡을 수 없는. 근데 이것도 약간 어거진 게 제가 자꾸 새누리당이 어긋나는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법이 없어서 지금 눈앞에 테러 할 수 있다고 거의 확신되는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터친 다음에 잡아야지 이럴 기관은 없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법 기술적인 법 용어에 한정되고 그걸 기계적으로 딱 나눠갖고 터지기 전, 터지기 후를 나눠서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법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얘를 갖다 잡아놓고 얘 어떤 다른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른 기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의 활동을 묶어놓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이른바 민간 우리 시민들도 현행범은 바로 체포할 권한이 있듯이 우리가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국가 기능이 터지기 전이라도
응? 테러가 터지기 전이라도 뭔가 여러 자신들의 기능으로 이걸 활동을 제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그렇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런 주장을 해요. 또 FIU법에 보면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와 관련해선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로 사실 근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라는 것은 테러 일부분 뿐이고 테러 전체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주장합니다. 근데 이 자금 조달 행위래 가지고 음. 어제 금융분석을 보는 거는 자금 흐름밖에 안 보거든요. 그렇죠. 금융분석원이 갑자기 뭐 어디 감청을 할수 가가지고 없죠. 뭐 감청을 하거나 금융분석원이 갑자기 뭐 누구를 잡아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금융분석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자금 조달 행위의 흐름, 자금의 흐름 이 부분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 금지를 하는 이제 법안에 나오는 공중협박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내용이 테러방지법의 테러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완전히 똑같아서 뭐 사실 모두 그거 관련된 금융정보는 다 뭐 어쨌든 여기 포함된다라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휴대폰 감청과 관련한 거, 그다음에 금융거래 정보를 보는 거 지금 두 가지가 가장 그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청의 경우는 기존의 통비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 금융거래 정보를 만약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막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본다면 그건 기존의 FIU법으로 볼 수도 있다. 뭐 국정원이 가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이제 수사할 수 있다. 뭐 받아보거나 대비를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어제 박민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제 테러 용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였으니 이를 좀 추적해달라라고 했을 때 현행법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도청도 추적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가요? 제가 2006년 9월 19일 기사를 하나 그냥 딱 네. 읽겠습니다. 이게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도 이슬람 가격단체 등에 소속된 테러리스트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19일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원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주요 대테러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02년 11월 구소련의 이슬람 극렬단체에 연계됐다는 혐의를 받은 한 외국인이 유저 여권으로 입국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적발돼 당국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됐다. 이러면서 쭉쭉쭉 나오거든요. 이미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국정원이 막았는지가 쭉쭉쭉 나와요. 어떻게 해서 퇴거 조치했고 또 누구는 뭐 자금 문제가 일어나서 또 이제 잡아가지고 수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테러 방지법 때문에 이게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2006년도 기사인데 2006년도만 해도 그때도 국정원이 테러 의심 인물들을 다 뭐 추려내가지고 강제 출국시키고 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억지라고. 새누리당이 이런 좀- 주장도 합니다.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그 시리아 반군에 입대하려고 터키로 갔던 김군을 출국 금지시킬 수 없었다.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딱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2015년 작년 10월 20일 기사인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에 가담하려는 내국인 2명이 적발돼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작년 기사거든요. 국가정보원은 20일 작년 10월 20일이죠.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S 가담을 시도한 내국인 2명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하고 여권을 취소했다고 보고했다. 이거 다 했거든요. 출국 금지를 우리나라 사람 2명도. 그러니까 방지법 통과되기 전에도 국정원은 출국 금지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뭐 김군을 자기가 놓쳐놓고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결국 그 야당이 이렇게 반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는 기존의 법도 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나 시행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또 하나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아니 국정원이 너희들이 여당일 때도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그때 국정원은 이미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수가 뒤바뀌었으니 이런 거 아니냐? 왜 무작정 반대만 하냐? 그러면서 뭐 김대중 노무현을 배우라 이런 이야기도 어제 본회의에서 나왔었는데요. 이제 2001년 11월에 김대중 정부가 발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국가정보원이 이제 다 법안을 만든 다음에 정부가 대신해서 이제 발의를 한 거죠. 법안을. 원래 이제 법안은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이 있으니 국정원 지휘할 수는 없고 이제 정부가 통해서 한 것인데 그때는 이제 좀 상황을 보자면 2001년이면은 그때 9.11 미국 테러가 있었고 지금 뭐 테러 IS 테러하고는 사실은 그 충격이라는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테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국이 이제 테러에 대해서 뭐 관련돼서 미국도 무슨 애국법 만들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이 기본권을 갖다 일단 뭐 제약하고 일단 살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력한 지금보다도 훨씬 세요.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법보다도 그때 국정원이 만들었던 그 김대중 정부에 나왔던 테러 방지법은 권한이 훨씬 세고 당시에 보면은 뭐 군대에 대한 어떤 동원할 수 있는 듯한 한마디로 국정원이 군까지 어쨌든 장악하는 통할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조항도 있고 해서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그때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반대가 많이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왜 그런 법안이 어쨌든 나왔냐 하는 걸 보면은 국외적으로는 9.11 테러가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뀌고 이른바 정보기관에 대한 어떤 문민 통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때였거든요. 그런 자신감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터지고 국정원이 1999년도에 신문 광고를 국정원과 정보통신부 이런 데서 광고를 냈거든요. 국민 여러분, 뭐 저희는 휴대전화 감청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어주십시오 했는데 6년 뒤에 2005년에 다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법 도감청했습니다. 그때 카스라고 이제 CDMA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국정원이 직접 개발을 해서 이거는 요즘과는 좀 기술적인 좀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 장비를 싣고 뭐 차를 하면은 뭐 100m, 200m 안에서 도청이 가능하니까 그 장비를 싣고 무슨 뭐 요즘 같으면은 무슨 뭐 택배차 같은 데 싣고 아마 위장해서 다녔겠죠. 이제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감청을 했다는 거죠. 불법 도감청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터지면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 정한봉 오빠가 썼던 그 수많은 뭐 댓글부터 시작해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이 더 이상 이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위에 더 복무하는 집단이구나 내지는 통제 불가능한 집단이구나 이런 수많은 이 경험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지금 뭐 김대중 정부 때 이랬는데 왜 지금 와서 반대하느냐 이게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른바 사정 변경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니네는 해놓고서 왜 지금 와서 안 내냐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좀 서로 좀 치사하지. 한번 야당의 입장을 한번 짚어볼까요? 그 야당은 이제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의 많은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필리버스터 중단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럼 야당은 이번 그 테러 방지법에 또 수정안을 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과연 또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국정원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 새누리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공공 위해 인물이죠. 이렇게 표현할 뿐 사실은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할 때 자의적인 규정하고 뭐 비슷하다 너희들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핵심은 뭐 문구가 어떻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신뢰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뭐 계속 국정에 사고를 쳐왔던 게 있잖아요. 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증거 조작,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청 의혹까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런 국정원이 계속해서 권한을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위축시켜 왔거든요. 가령 뭐 국회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정보관을 파견 안 한다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권한을 되게 위축시켜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그 권한이 전 제일 별로 무섭진 않죠. 어쨌든 제일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정보 수집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모텔 민간 업체 350만 개랑 공공기관 이제 만여 개 정도가 되니까 모든 기관은 그냥 동네 가게라든지 이런 게 다 개인정보 처리자인데 이 법은 사실 문구로 보면 이 정도 통과될 수 있다. 만약 국정에 신뢰받는 기관이면 뭐 통과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못한 상황에서 그 개인정보 처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잖아요.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근데 사실 저희도 알지만 제가 검찰 출입한다고 검찰에서 검찰만 취재하지는 않잖아요. 뭐 가령 법원 얘기도 취재하고 변호사 업계도 취재하고 뭐 그런 것처럼 뭐 여당 출입 기자가 여당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취재하고 여당만 해요. 여당만 국회의장도 취재하고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취재하고 뭐 그러니까 꼭 테러를 막겠다라는 목적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하면서 다른 정보 수집 안 할 거냐라는 얘기로 들어서면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이 사람들을 뭐 국정원 하는 게 보통 정보원도 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댓글 사건 할 때도 300만 원씩 30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피해라고 정보원들이 심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바로 정말 주요 호텔이나 주요 학교나 이런데 정보원 심어서 테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뭐 테러 얘기만 하겠냐 가령 우리 뭐 호텔에 누구 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얘기들도 당연히 충분히 수집이 될 텐데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강화가 될 텐데 국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는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뭐 이 법으로 인해서 생겨진 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통제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환봉님의 비유가 적절한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생각을 하길래 만약에 이제 테러 방지법 통과됐고 국정원이 만약에 그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한테 뭔가 할 때 뭐가 있을까? 만약에 뭐 사제 폭탄 하면은 온갖 과학실에서 쓰는 저 화공약품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화공약품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업체들은 다 이제 국정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그걸 갖다 또 사가거나 도매 처리하는 뭐 소매 상인들이나 다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 사가는 학교 과학실 과학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까지 다 이제 국정원에 만약에 그 어떤 저 폭탄 사제 폭탄 제조의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싹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맞는 게 진짜 이 법이 뭐 야당 법안이나 여당 법안 똑같습니다, 거의. 근데 몇 개 이제 뭐 통제 장치 있다 그러는데 맞아 죽을 것 같기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국정원 줄 수 있다 권한. 다만 통제 장치를 세게 붙였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통제 장치가 그러니까 저는 야당의 있을까요? 협상 실패이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테러 방지 법안에 통과된 것이 만약에 테러 방지 법안 이걸 가져가려고 했을 때 그 협상 과정에서 국가정보원법 새로운 개정을 또 내서 이른바 테러 방지법 말고는 다른 대공수사, 방첩 이런 분야에서까지 어떤 국정원의 권한을 갖다 국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사실 국회 정보위원회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정보위원들이 지금 국회 저 총선으로 딱 배지를 달면은 2년씩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이제 국가정보원의 그 노회한 정보 이 원들 그 수십 년 묵은 사람들이 2년 딱 와서 일단 국정원 안도 잘 모르고 정보도 잘 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을 통제하고 거의 장난감이거든요. 의원들 뭐 날고 겨봤자 김광진 앞에서 떠들지만 뭔가 말 시원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국정원이 뒤에서 보면은 우리 뭐 통제 안 알고 됩니다. 있는 예. 정보에 실제 정보에 아주 극소수만을 알고 있을 뿐이겠죠. 극소수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냥 국정원이 알려주는 것만 아는 거죠. 절대 안 알려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테러방지법의 가장 문제점은 국회가 통제하겠다고 만든 이 정보위원회도 이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선임 절차와 역할과 이것도 정해지지 않고 이런 저 인권보호관인가요? 네. 인권보호관. 인권보호관 한 명이 그 테러위원회에 소속. 이걸 다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다. 예. 이걸로 인권 지킬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네. 저는 근데 국정원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마어마하게 센 혹을 하나 붙였어야 된다. 국회 정보위원을 갖다 정말 4년 내리시키든가. 근데 왜 안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말은 야당이고 여당이고 국정원 통제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왜 정보위원회 안 맡아요? 정보위원회는 지역구에서 생생낼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토위나 무슨 다른 위원회는 지역의 예산 따와갖고는 내가 따왔습니다. 국정원 예산 못 따왔습니다. 뭘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히 이거에 몰빵을 해서 다른 상임위 안 맡고 정보위만 나는 맡고 우리 정말로 국가 정보기관의 진정한 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내가 4년 동안 몸바치겠습니다. 그런 의원들 여당은 당연히 없고 야당도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국회의원 말고 뭔가 어떤 국회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뭐 수십 년 계속 들여보면서 이른바 빠꼼이라고 하죠. 빠꼼이가 돼서 국정원이 뭔가 좀 허튼 그럼 짓 하거나 정보위 하더라도 맡으면 삼선 보장해준다? 그러면 그러면 다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에 정보특별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이 영화적인 장치가 있긴 하지만 정보기관들이 청문회 같은 거에 불려 나와서 의원들이 호통도 치고 몰아붙이고 이런 여러 장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실제 정보위원회만 수십 년 한 정보위원회 사람들이 공개가 예. 돼야죠. 일단 그러려면 네. 법으로도 걔네들은 이제 요구하면은 거의 상당 부분 정보가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떠세요? 그 장시간 필리버스트를 보면서 또 많은 것을 알게 되셨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한번 콤팩트하게 속 시원하게 네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 길게 했어. 근데 지금 이세용 한마디도 안 했어. 한겨레 정치팀이 정치 전문 사이트 정치바를 열었습니다. 술 파는 바 아닙니다. 한겨레 기자들이 생산하는 조금 다른 정치 콘텐츠를 파는 바입니다. 신문에선 볼 수 없는 재미난 기사까지 볼거리 들을거리가 가득해요. 정치바로 놀러오세요. 이제 좀 주제를 확 돌려보겠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전국이 거의 끝날 말락할 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야권 통합을 제안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이게 테러방지법, 공직선거법 처리 그리고 필리버스터 전국이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뭐 평가와 이런 것들이 채 할 틈이 없이 숨 쉴 틈 없이 이제 야권 통합에 관한 논의가 금물살을 타게 되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세영 기자 좀 지금 현재 야권 통합의 전개 과정이 어땠는가? 논의의 전개 과정 간단히 좀 짚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3월 2일이죠. 음. 김종인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갑자기 야권 통합 얘기를 꺼냈어요. 뭐 그 이유로 든 게 모든 국민들이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열망에 부응하고 야권이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야권의 국민 통합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드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기자들이 야권 통합이냐 아니면은 후보자 간 연대나 혹은 정당 간의 연대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권 통합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한마디를 했고요. 이번에 야권의 승리를 가져오고 내년에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제청해 드립니다. 그 직후에 이제 김한길 지금 국민의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죠. 네.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발언의 진위를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오후에는 기자들하고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뜨거운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 기자들이 안철수 의원하고 논의해봤냐 했더니 잘 모르겠지만 양당 중심 정치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당 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데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권 통합이 이게 뭔가 실체가 있구나. 실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관심과 취재 경쟁이 불붙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3월 3일 아침에 지금 국민의당의 이른바 트로이카죠. 안철수 공동대표,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 이 아침을 먹으면서 회동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됐는지는 뭐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 다른 두 분의 이 야권 통합 논의를 하자는 제안에 거부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부산에서 안철수 대표가 시도당 대회 직후에 기자들이 모두 발언해서 이 김종인 대표의 제안을 비겁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어안이 벙벙했어요. 기자들도 이게 레토릭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김한길 선대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확 불붙었는데요. 어떠십니까? 실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던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평소 스타일이 말을 그냥 툭툭 막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 치밀하게 계산해서 아주 정제된 발언을 던지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막 던지는데 정제된 발언이라니 정말 대단한. 말이야 뭐야.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정제된 발언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야권 통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치밀한 계산과 사전 정지 작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어요. 일례로 통합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국민의당에서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지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 안철수 대표는 오늘 보니까 뭐 비겁한 정치 공작? 이러면은 뭐 안철수 대표는 내다봐야 시키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했다는 건가 이게? 거기에는 아직 의사탄진이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타진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일부러. 워낙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볼 이유는 없었겠죠. 다만 그렇죠. 그 안에서 통합이나 연대에 관심이 많은 일부 인사들을 찍어서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걸 테러방지법의 첫 사건으로 국정원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당 총선에 대한 테러로 규정을. 그러면은 통합 반대가 테러. 왜냐면 이건 뭔가 테러에 좀 뭐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지금 총선 구도를 완전 폭파시켜버리고 있었던 것 같다는 3자 구도로 거지. 가던 이 구도를 지금 다시 양당 구도로 몰아가서 지금 우리 180석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근데 그 흔적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 오고 간 이야기들을 남아 있는 흔적들이 있고 또 메신저가 몇 명이 있는 것이 뭐 확인이 벌써 되고 감청하신 거예요? 오고 간 흔적들을? 저희는 그냥 전화만 돌립니다. 치열한 취재 결과입니다. 전화만 돌립니다. 그냥.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좀 적극적인가요? 그러면 김종인 대표야 뭐 본인이 지금 주도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치고 네. 어쨌든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 전부터 그들과 가까웠던 친했던 사람들. 분들이 누군가 보면 좀 나오겠죠.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지금 탈당파 의원들 가운데 이제 천정배 공동대표나 뭐 최원식, 뭐 김관영, 문병호 법조인 출신, 율사 출신들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본인이 그죠. 또 민변 출신이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또 원내대표가 되기도 하셨고. 그랬죠. 네. 아무래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는데 그 선보다는 또 다른 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야, 비선. 비선이겠죠. 드러나지 않은. 네. 네. 뭐 국정원보다 더 뭔가 은밀해. 네. 이당 취재하기 힘들어요. 정말 진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쪽은 어떤가요? 문재인 전 대표는 아주 예전부터 야권 통합에 위해서 굉장히 그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야권 네. 통합해야 한다고. 네. 뭐 물론 본인 시절에 분당과 탈당이 있었지만 탈당과 분당이 있었지만 어쨌든 야권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언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친노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야권 통합 논의가 이렇게 본격화된 이 상황에서. 일단 그쪽에서 막 호응을 했잖아요. 의원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이.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표나 그쪽 가까운 분들 입장에선 예전에는 문재인이 대표로 있을 때는 그렇게 통합하자고 해도 눈 하나 끔쩍 안 턴 놈들이 갑자기 막 들끓고 호응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야? 여전히 이제 거기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데 다만 이제 명분이 중요하니까요. 네. 야권 통합이라는 명분이 그렇죠. 지금. 네, 그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기분 나쁘다고 해도 그거를 드러내기는 어렵잖아요.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인사들 혹은 이제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니거나 혹은 불출마할 예정인 그 의원들 사이에서 좀 입장차 그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은 특히 이제 통합이든 복당이든 이제 불가피하다는 뭐 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비현역이나 불출마자들은 뭐 그럴 필요가 있냐? 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얼마나 밉겠어요, 이분들이. 네.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 이게 본인이 진짜 승부수를 던져본 것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치밀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거세게 반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온전히 통합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네. 지금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보자면. 네. 그러면 그 시나리오 속에는 이 안철수 대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일단 시동을 걸고 개문발차 형식으로 해서 야권 통합 논의를 진행해 가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주제죠. 진짜 통합이 진짜 목적인지 아니면은 저쪽에 국민의당을 경쟁당이잖아요. 어쨌든 통상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막 흔들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은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좀 탈출하면서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전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김종인과 그 주변 사람들은 알겠죠. 예. 김종인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짐작 못할 그리고 깜짝 놀랄 어떤 수들을 이렇게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러는 걸까요?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좀 이따가. 그래요. 지금도 모르면서 무슨 앞날을 예상하려고 그래. 김종인 하면은 사실 잘 몰라요. 전 첫 기억이 예전에 노태우 정권 때 뇌물 먹어서 깜빵 간 거. 그게 첫 기억이고요. 93년에 그 네, 동아은행 동아은행인가? 뇌물 네. 사건으로 네.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93년. 네. 네. 한겨레 만평에 등장했던 것 같아요. 입에 돈을 문 그 저기 캐리커처럼. 그게 첫 기억이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 90년대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 뭐 이렇게 당시 정운찬 교수나 이런 양반들이 그때 청와대에다가 김종인을 기나게 써라 뭐 이런 건의들을 요로로 자꾸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죠? 민주당, 열린우리당 분당 때 2004년. 네, 잔류민주당에 영입이 돼서 탄핵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셨죠. 비례대표를 달았고. 네, 17대 때 네, 달았고. 그랬죠.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인가? 네. 그걸로 영입돼서 들어가셔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뭐 입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도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그때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문재인 대표가 그 리더십 위기에 처한 직후에 이제 여러 대안들이 물색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죠. 네. 스타일이 보면 아까 지금 동아은행 뇌물사건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측근이 이러더라고요. 동아은행 뇌물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그 민자당에서 김영삼 후보를 반대했기 때문에 본인이 겪어야 될 어떤 정치적 보복이었다. 그래서 그 이제 5개 나오셔서 할 발언하실 때도 유죄 판결 받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저 임금이 반대했으면은 그 온 가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했을 텐데 나는 간방 한번 갔다 왔으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랄까 본인에 대한 그 소신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이번에 야권 통합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하든 그 저항에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좀 보인다고 할까요? 네. 김종인 대표를 두고 조국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몽 절대군주 같다. 계몽 절대군주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표트르. 표트르? 표트르는 짜르지. 그 전이죠. 한참 17세기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카테리나 2세, 프리드리 2세, 뭐 러시아 프로이센의 18세기, 그렇지, 그렇지. 19세기. 우리가 이런 고급 방송이었어. 원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부르주아 없이는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부르주아가 없는 사회에서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한 강력한 군주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문사회 방송이었어 지금. 그때 이제 여하튼 네. 아무튼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한 이 군주를 절대 계몽군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스타일을 두고 이제 그 조국 교수가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게 리더십도 없고 갈팡질팡이고 그 여러 분파들이 난립해서 서로 싸우고. 근데 갑자기 등장한 김종인이 이 당내 분파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을 평정하고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이름 붙였는데 근데 이게 단지 김종인의 리더십을 개인의 캐릭터만으로 환원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당이 지금 처한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전임 지도부인 이 문재인 대표가 지도력을 뭐 연이어 선거에 패배하고 비주류들이 집요하게 흔들고 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빚어진 이 공백 상태, 갑자기 외부에서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이 외부에서 영입됐다는 거는 당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당내 분파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또 강점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사람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리스마도 있고. 그럼 결국 야권 통합은 지금 논의가 어찌 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비겁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일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안철수가 누굽니까? 이 국민의당의 실질적인 창업주잖아요. 창업주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쉽게 되겠습니까? 공식 논의를 시작하려면은 일단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통합을 추진하자라고 의결을 하고 그 통합 협상을 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는 수임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죠. 근데 최고위원 분포를 보면 반대파가 많아요. 이 전체 9명인데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친안철수계가 4명 그리고 이제 통합에 부정적인 박주선 최고위원까지 하면은 9명 가운데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 절차를 밟아서 통합을 추진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럼 또 그쪽은 또 탈당해야 돼. 그렇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집단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탈당은 하지 않고 남아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조 있잖아요. 호남은 경쟁하고 비호남은 연대하는 연대한다. 이 제한적 연대를 추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만만치가 않아요. 첫 번째 이제 탈당하는 거. 탈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2달 만에. 2달도 안 돼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겠어요? 허무개그죠 이건. 저놈들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당 깨고 나갔다가 나오더니 보셨다면서. 또 당 만들더니 그 당을 깨고 또 나와? 저런 이기적이고 저런 파렴치한 놈들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정치 도의도 없다 저놈들은. 그러니까 역풍을 맞겠죠. 그렇다고 이제 수도권 연대, 그러니까 비호남 연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통합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수도권 의원들이거든요. 국민의당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근데 이 수도권 연대 역시 안철수 대표의 양해가 없으면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설사 양해를 하더라도 이미 김종인이 던진 폭탄에 완전히 폭탄이라기보다 떡밥을 던졌는데 테러 맞다니까. 떡밥을 던졌는데 그걸 덥석 물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자 막 응? 이러면서 이제 당이 한번 크게 휘청였는데
이 상황에서 연대를 하자고 나선들 테이블에 앉았을 때 협상력이 제대로 서겠느냐. 이미 야권 지지층의 이 여론은 이미 한쪽으로 확 기우는 상황인데 그게 잘 될까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어쨌든 그 국민의당으로서는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지금 휘청하는 순간인데요. 네. 결국 이 국면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들어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한번 2주 뒤쯤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때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좋아요? 아니 뭐 저 애청자들께서 저를 원하신다면 애청자 진행자가 원하고 말고는 저한테 댓글에 중요하지 욕이나 않습니다. 먹지 마. 네, 오늘 언니가 보고 있다 18 이렇게 그 두 가지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테러 방지법 그리고 김종인발 야권 통합 논의. 그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평소보다 길었을 것 같은데요. 앞에 거 다 자르면 돼요. 편집 다 되면 돼. 테러 이거 다 자르면 돼. 이거 재미도 없고. 네,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언니가 다 보고 있다.